강동선 박사와 함께 작성하는 쉽게 쓰는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서 고급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서 작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고급형, 일반형, 기본형. 오늘은 그 고급형 편입니다. 행동 지원 관련 교육 이수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이 고급형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서와 양식을 별도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각각 양식이 있거든요. 행동 지원에 관한 양식들은 많이 볼 거예요. 어떤 매뉴얼,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고 많이 볼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에 어떤 걸 쓰지? 라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많이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양식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요. 근데 각각의 양식을 쓰고 행동 지원 계획서를 자세하게 작성을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따라서 행동 계획서를 필요한 사항을 내용을 기입을 하는 거죠. 나머지 양식은 뒤에 첨부를 하면 돼요. 뒤에 붙여놓으면 되는 거고요. 장점은 분명히 우리가 자세하게 기술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단점은 양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교육이수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했고, 한번 보면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고급형을 쓰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동지원 계획서 작성하는 단계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보면은 행동을 먼저 선정을 해야 돼요. 여러 이용인이 있거나 여러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학생이나 어떤 이용인을 할지를 먼저 해야 되겠죠. 왜? 모든 사람이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서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보편적 중재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하시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중재를 하면은 웬만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잘 적응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될 때 1단계, 2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보편적 중재 그리고 개별적으로 넘어올 때 좀 더 집중적인 개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작성한다는 거예요. 여러 명 중에 그분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 분 같은 경우에도 행동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행동을 먼저 선정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정보가 필요하겠죠. 건강 정보 같은 경우에. 그 배치 환경, 이것도 하나의 정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제가 작성하는 부분으로 단계를 나눠놨어요. 제가 작성에 들어간 요소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부분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8단계로 나눠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치 환경, 자, 일반 평생교육센터나 안 그러면 주간보호센터냐, 주간 활동을 하는 데냐, 안 그러면 때로는 병원에 대한 환경이냐, 그리고 또 다른 부분도 있겠죠. 우리가 통합돌봄 최근에 하다 보니까 24시간 1대1 개별형, 그냥 1대1 개별형, 낮활동만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1대1 그룹형,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이런 배치 환경.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순회교육, 이런 배치로 다 나눠질 수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이제 강화제 정보,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발생 분포도에 대해서도 한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능평가 안에 들어가거든요. 전체도 기능평가로 볼 수 있기는 한데요. 조금 더 명백한 기능평가 안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도 먼저 분포도를 알고 그에 따른 행동 기능평가를 좀 자세하게 해보자 라는 입장에서 5단계, 6단계로 나눴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은 우리가 중재 전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찰을 위해서 이제 행동 변화 그래프가 필요하겠죠. 초반에 어느 정도 행동이 일어났고 중재를 하니까 이렇게 됐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정도 나타나더라 라는 부분을 그래프로 측정을 통한 그래프를 가지고 이걸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린 잘 보시면요. 행동이 있으면은 저도 강의 갈 때 많이 느끼지만은 바로 중재 전략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여기 보면 아시겠죠. 이 단계가 없이 이 중재 전략을 하는 거는요. 확률이 높을 수도 없고 어쩌다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맞는 내용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했을 경우에 중재 전략이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과정이 없을 때는요. 저도 이제 슈퍼바이저로서 제 경험에 따라서 이 정도의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정도로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 개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계획서를 다 작성하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기본적인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한글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필요한 양식들을 이렇게 각주로 다 달아놨고요. 행동이 2개이거나 때로는 뭐 3개 정도 있다. 저는 2개까지만 하도록 바라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 행동중재 전략과 그래프가 하나 더 있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있다라고 하면은 새롭게 또 한 개 더 작성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리 작성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정해 나가셔도 되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면은 한글 파일로 해 놓으면은 이후에 변화가 되거나 수정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조금만 첨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수정이나 변화가 있을 때도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을 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 내용들 다 되어 있죠. 서술로 좀 많이 되어 있죠. 그래프까지. 자, 이 부분은 조금만 이제 하시면 큰 차이는 없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쓰는 게 처음에는 만만치 않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조절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작성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아까 단계를 8단계까지 잘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단계가 도전적 행동 선정하기입니다. 자, 이용인 중에서 제가 선정할 필요도 있다가 있죠. 그건 아마 협의를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때로는 문제행동 지수에 대한 게 있고 여러 가지 또 표가 있거든요. 그 양식들을 활용해서 지수에 대한 높은 점수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요.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선정된 이용인의 도전적 행동 중에서 우선적으로 중재되어야 할 행동 1개 혹은 2개 정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도전행동 있잖아요. 도전행동은 1개, 2개 나타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 선정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3개, 4개, 5개, 6개, 뭐 7개, 7개까지 보이는 도전행동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7개를 한다? 저는 무리라고 봐요. 그렇게 행동을 중재를 해서 잘 되지도 않겠지만은 행동이 참 신기하거든요. 중추적 행동. 하나의 도전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행동이 다 영향을 받아서 안 좋아지기도 하는데요. 하나의 도전 행동이 좋아짐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행동이 다 좋아지는 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중추적 행동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저희 ABS는 Behavior Curve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기능이 동일하거나 안 그러면 하는 이유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여러 행동을 하기도 해요. 뭐 제가 이야기 드리자면은 소리를 지르는데 관심 받고 싶어도 소리 지르고 하기 싫어도 소리 지르고 뭐 좋아하는 거 안 준다고 소리 지르고 자기 혼자 논다고 소리 질러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힘든 경우입니다. 그런데 관심 받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관심 받기 위해서 때리고 관심 받기 위해서 물건 던지잖아요. 물건 던지기 하나만 좋아졌는데 나머지 행동들도 같이 좋아집니다. 이유가 동일할 경우에는 한 가지 행동만 좋아져도 다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당연하겠죠. 이 이유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 이유가 해소가 됐잖아요. 그럼 나머지 행동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동보다는 한 가지 혹은 2가지 정도 행동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 가지 토끼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 토끼도 잡지 못한다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거 선택하지? 협의를 해서 선택하셔도 돼요. 뭐 꼭 이 양식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이 양식에 따라서 좀 하면은 이거 먼저 해라고 하던데 라는 부분이 좀 필요하면 좋겠죠. 그러면 이 도전적 행동 우선순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수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쉬운 방향으로 계속 수정을 해서 이후에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도 조금씩 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 행동이 욕설이 있었고 자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은 해주셔야 돼요. 왜? 욕설을 하면은 어떤 게 욕설인지 어떤 욕설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뭐 이런 이야기만 하냐. 예를 들어서 때리기라고 하는데 제가 어디에 갔더니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왔는데 턱 때렸어요. 저를 때렸는데 저는 터치 수준? 거의 아프지는 않고 상처나지도 않고 그러면 이거는 때리는데 제가 아프지 않고 상처나지 않을 정도의 약간의 터치 수준의 강도로 저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동이다 라고 하면 누구나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턱을 친다고 했을 때 물건으로 턱을 치는지 손바닥으로 치는지 손등으로 치는지 아니면 다른 걸로 치는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면은 이 행동은 그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뭐 욕설을 한다, 산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같은 해석이 될 수 없어요. 쓰는 사람은 알죠. 근데 행동중재계획서는 모두가 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일반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물건 던지기도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주면 좋습니다. 그럼 어떤 걸 1순위, 2순위를 왜 했을까요? 여기에 도전적 행동 우선순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항목별로 해서 약간 수정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엑셀 양식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겁니다. 거기에 올려놓은 자료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예시 자료도 있고요. 행동을 여기에 먼저 기입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물건 던지기도 있었고, 이식 행동도 있었고, 욕설도 있었고, 교출, 밖에 나가는 행동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걸 먼저 기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왼쪽에 항목을 보면서 각각의 점수를 체크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체크하면요. 여기 순위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여기 점수가 높은 것 순으로 자동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욕설이 1순위고 물건 던지기가 2순위였구나. 그래서 앞에 제가 적어 놓은 부분에 욕설이 1순위였고 물건 던지기가 2순위였습니다. 점수가 다른 부분이 높으면 그게 나오겠죠. 그래서 체크만 하시면은 이게 나오니까, 근데 한 분이 하시지 말고 두 분, 세 분이 같이 연관된 분들이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다 동일하다 하면 이걸로 하셔도 되고요. 서로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럼 이것부터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협의를 하려고 하는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협의하는 것보다 이게 먼저 하면 좋다던데 라는 부분으로 좀 한번 체크해보고 하면 어떨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이용인의 정보, 일상생활과 건강 정보가 있으면 좋겠죠. 기본적인 나이하고 장애 영역, 중요한 것 같고요. 같이 사는 가족도 중요합니다. 원래는 이게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기입은 이 정도 되지만요. 왜냐하면 주변에 누가 있는 거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집니다. 이용인의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도움 정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줘야 되는지, 이동할 때나 식사할 때나 이때는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그리고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최근에 통계 자료를 보니까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성 장애인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50%, 60% 정도가 약물을 복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인으로 갈수록 이 비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성인 같은 경우에는 도전 행동이 있다라고 하면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도 개별 행동 지원 계획서가 작성될 정도의 학생이라면 약물을 복용할 경우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없으면 기입하지 않으면 되는데 있으면 약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약물을 안 먹으면 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이 아니라 약물을 먹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먹었는지, 그리고 먹고 나서 부작용은 뭔지. 우리가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요,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관찰을 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이 원인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상담을 잘못해서 약물을 잘못 복용했나? 라는 부분이 명확해지면요, 오히려 약을 줄이거나 약을 약간만 변경했는데도 행동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왕 먹는 약이라면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약물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한번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 빈칸이 되어 있고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하고 보통 보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쓰셔도 되고,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적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다 심한 장애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인데 복지 카드는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같이 사는 가족도 아버지, 어머니, 형 이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계신데, 어머니만 계신데 부모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는 계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형인지 동생인지, 이런 부분들 조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인의 일상생활과 건강 정보에서 의사소통 방식이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듣고 이해하고 지시를 따를 수 있는지, 그리고 의사소통 기능은 무엇인지, 꼭 표현이 안 되더라도 의사소통 기능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손으로 가리킨다든지 AS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사소통하고 표현은 100% 일치하지는 않아요. 표현과 이해가 합쳐진 부분에서 거기에서 의사소통 기능이 조금 나올 수도 있고요. 이해의 수준에서 표현은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은 약간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표현은 낮지만은 이 정도까지 의사소통 기능은 가능하구나. 또 때로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실제로 대화가 되지 않는 의사소통 기능을 가진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말은 잘하거든요. 실제 대화는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적어줘야지, 말을 잘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말 잘하니까 말을 통한 중재를 한번 알아볼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대화는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기능이 약한데 생각보다 이해의 수준이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상생활 도움 정도에 따라서 실내 이동이나 식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적어주면 좋아요. 자, 이것보다 더 자세해도 상관없습니다.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우리가 그 이용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 정보는 어떻게든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뭔가 한계를 적지 않고 안경 부모님도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요, 생각지도 못한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서로의 공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초반에는 이거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갈 겁니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 및 약물 복용에 대해서 이렇게 언제부터 먹었는지 각각의 날짜를 적으셔도 돼요. 이 양식이 꼭 구애받지 않더라도. 근데 큰 틀은 이렇게 가져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복용하는 이유가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리고 복용 후의 행동 변화,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치 안경이 있어요. 배치 안경은 자,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가 학교에서 행동지원 계획서 작성하는 부분도 있는데 통합 돌봄 서비스가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도전 행동에 대한 그리고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서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높아서 복지 쪽은 이 기준으로 많이 짰습니다. 24시간 1:1 지원, 1:1 개별 지원, 자, 1:1 그룹 지원, 주간 활동, 기타. 평생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룹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지원 인력은 어떤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원 인력들. 그래야 중재를 할 때 어떤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나는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지원 인력이 없으면 그게 될까요? 우리 중재를 할 때 중재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지원 인력이 하나의 중재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지원 인력은 없습니다라고 하면요, 차선책이나 다른 방법을 갈 수 없어요. 이거 없이 완벽한 방법을 바랄 수 있을까요? 시도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재는요, 어찌 보면은 중재 전략을 잘 짜는 것도 중요한데 이러한 환경적인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지 않은데 저도 강의 가다 보면은 우리는 그때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데요, 나가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계속 나가는데요. 지원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활동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없는데 완벽한 전략과 작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원 인력이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그게 아니면 프로그램을 조절하면서 다른 형태로의 변화가 좀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오는지, 언제 가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강화제 정보 정말 중요하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여기 있죠. 과자나 장난감 표현보다는 고래밥, 티라노 피규어 등 해가지고 어떤 과자인지, 어떤 장난감인지, 아니면 어떤 활동인지, 산책인데 어디로 가는 산책인지를 또 적으면 더 좋겠죠. 좀 자세하게 적어 놓으면 적어 놓을수록 결국에는요, 도전 행동이라는 거는 감소되거나 때로는 하지 않는 건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도전 행동을 우리는 계속 변화시키려고 해요. 도전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없애려고 하죠. 못하게 하려고 하죠. 그 방법보다는요, 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좋아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하면요, 어떤 유도를 통해서 어떤 활동을 만들 수도 있고, 그 활동 자체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 형태를 가지고 좋아하는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가 좋아하는 활동과 의미 있는 활동이 많아짐으로 해가지고 도전 행동은 중재가 아니라 자동 감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도전 행동을 신경 쓰고 저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이것보다는요, 행동을 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 이렇게 짜면은 오늘 하루 잘 보낼 거야. 이런 의미 있는 낮 활동을 만들어주는 거, 의미 있는 때로는 밤에 하는 활동들 가정하고 연계해서 이걸 만들어주는 게 자연적으로 도전 행동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은 도전 행동이 있으니까 개별 행동 중재 계획을 짜려고 하면요, 행동 전략을 계속 알려고 해요. 그것보다는요, 적절한 강화제를 통해서 대체 행동, 대신할 수 있는 행동을 만든다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괜찮아지고 하면요, 이 도전 행동 자체가 그냥 소고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적인 소고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화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초반에 강화제를 파악하는 노력만 계속 하셔도요, 충분히 중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음식, 유형, 사회적 활동이 있는데 좀 바꾸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아무튼 뒤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이 안에서 양식을 바꿔서 넣으셔도 되고요. 뒤에 이제 제가 여기 강화제 선호도 평가 레이즈드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뒤에 첨부하셔도 돼요. 안 그러면 이 부분만 떼서 따로 또 첨부해 놓으셔도 되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적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화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야 됩니다. 그 찾는 노력이 중재예요. 아, 강아지 없는데 어떻게 중재하지? 강아지 전혀 없어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포도에 대해서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언제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행동의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언제 이렇게 중재를 해볼까라는 것도 전략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일이 있겠죠. 월화수목금 보통은 이 정도 되어 있을 것이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교 하교 해가지고 학교에 생활하는 거, 뭐 우리가 복지 쪽에서는 뭐 프로그램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도 이걸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제가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여기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체크해 주셔도 돼요. 몇 분 발생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해 주셔도 되고, 이게 보편적인 평균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행동 1 같은 경우에 언제예요? 아, 오후 2시에서 3시가 가장 많이 일어나네. 행동 2도 그렇네. 어떤 요일이지? 행동 1은 수요일에 가장 많이 나타나네. 행동 2는 금요일에 가장 많이 나타나네. 이걸 가지고 원인을 파악해 볼 수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양식도 이것도 올려놓았는데요. 분포도 기록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양식에 맞게 행동 1과 행동 2가 있고, 뭐 언제 이렇게 발생했는지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른 정자로 해가지고 5개 이렇게 체크해 놓으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합니다. 가장 간편하게 측정해 놓으셔도 되고요. 아, 굳이 나 이 양식을 그냥 책상에 올려놔서 한번 측정해 놓으면 좋고요. 그게 아니면 난 달력에다가 안 그럼 요새 앱으로 가지고 이렇게 측정하는 걸로 해 놓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재하고 나서 그리고 초반에 행동 관찰할 때 집중적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이후에 계속 체크해야 된다. 필요할 시 행동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있었을 때만 체크하면 되지 계속 하는 건 아닙니다. 행동 계획서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분포도까지 알고 나면은 어떻게 한다? 행동 기능 평가를 이제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행동 기능 평가는 제 영상을 다른 영상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기능 평가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이제 작성해서 기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행동 중재에 꼭 알아야 하는 것 두 번째 파트에서 행동 기능과 행동 기능 평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올려놓았고요. 다른 자료에서도 행동 기능 평가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접 평가와 직접 평가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우선 직접 평가 부분에서요. 이러한 양식이 있으면 이렇게 작성하는 걸로 해놓았고요. 직접평가에 대해서 우리 보통 직접평가라면 뭐가 있을까요? ABC 기록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서술 형태도 있고요. 안 그러면 행동관찰 기록지라고 해가지고 ABC를 코드화 시켜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 다른 영상에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그리고 직접평가 이후에 간접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MAS라고 동기 사정 척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QABF, 행동 기능 설문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PEST, 그리고 PBQ, 이 네 가지 정도가 간접평가 방법인데요. 현장에서는 MAS, QABF, PEST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QABF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는 이유는 QABF 작성 방식을 보시면 아는데, 자, 한 번씩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ABC 같은 경우에는요, ABC 서술 기록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을 드릴 거고요. 이러한 예시를 제가 같이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행동에 대해서 적어주고 선행사건, 이 작성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영상 참고하시면 돼요. 후속 결과, 이용인의 반응, 안 그러면 기능도 간단하게 넣어주면은 제가 양식을 바꾼 부분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발생 시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은 한 5일 그리고 한 10일 정도 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달 동안 하셔도 괜찮고요. 할 수 있는 만큼 조금 관찰하고 나서 이걸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래는 직접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된 사항에서 안 그러면 기록된 사항들 있죠. 뭐 영상이나 적어주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혹시 그게 안 될 때 우리 바로 적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항이 지나고 나서 적으셔도 돼요. 아니면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조금 적으시는 것도 완전히 권유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모든 걸 정석대로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행동이 있었고 직전에 뭐였더라? 아침에 이거 맞다 이게 있었지. 이거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됐었지. 뭐 이런 식으로의 뭔가 기억을 가지고 서로 협의하면서 적어보는 것도 하나가 돼요. 한 가지 여기에 적어주시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하기 싫어서 그랬음, 관심 받으려고 그랬음, 기능을 여기 넣으시면 안 돼요. 기능 평가인데 왜 기능을 넣으면 안 돼요? 행동을 서술하고 나서요. 이걸 읽고 나서 우리가 어떤 기능인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지 파악된 내용을 여기에 적는 건 아니에요. 여기 파악된 내용을 적는 건 뭐예요? 뒤에 기능평가 기록지에다 적으시면 돼요. 이거는 상황별로 객관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적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간접평가 방식에서는 이렇게 QABF를 많이 활용합니다. 이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고요. 양식은 제가 이걸로 올려드릴게요. 이걸 올리고 나서 이렇게 그래프로 산출되는 걸 보시면은 별다른 거 없이 주 기능은 뭐다, 그 다음 기능은 뭐다 이렇게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 기능평가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고 기능평가 어떻게 하지? 저기 행동 중재에서는 뭐 그냥 꼬치라던데 근데 이런 양식들이 다 있어요. 양식들을 하다 보면요. 내 생각을 양식에 투여해서 이걸 검증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부분들을 작성해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 오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행동 중재 전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행동 중재 전략도 제가 다른 영상 자료에 올려놨고요.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부분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행동 중재 전략은 예방 전략이 있습니다.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적합한 환경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티치를 주로 강조하기는 하는데요. 환경 구성을 조금 제일 먼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요. 이것 또한 예방 전략입니다. 이거 이외에 예방 전략도 있어요.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해주자.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이렇게 해놓자.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은 이렇게 하도록 해보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 교육의 중심에 중재가 있어요. 이건 뭐냐? 대체 행동 전략이라는 거예요. 매일 소리 지르는데 어느러서 표현이 안 돼서 소리 지르는 것 같아. 그럼 어떤 걸 가르칠 수 있을까요? 팩스를 할 수도 있고 ASC를 할 수도 있고 아니 몸짓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손담이나 이런 식으로 그럼 서로가 그냥 소통이 되는 걸 하면 좋아요. 근데 웬만하면은 어떤 사람들도 조금은 더 알 수 있는 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말의 시그널도 좋은데요. 그럼 일반화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팩스가 가장 조금 보편화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동작과 약간의 언어를 겸비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체 행동 전략을 좀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너무 많아요. 도전 행동은 저는 또 다른 말로는 의사소통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대체라는 건 뭐예요? 적절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거, 그게 몸짓이나 그림이나 언어가 되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도전 행동은 자연스럽게 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행동이 바로 멈추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행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또 반응 전략, 대처 전략을 해줘야 될까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예방 전략, 대체 행동 전략, 반응 전략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제 영상 자료에도 있고요. 다른 자료로도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 자료를 보시면서 기능이 이럴 때 이런 중재 전략들을 보통 쓰는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시고요. 나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한테 맞는 전략을 써야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한테 맞는 전략을 써야지. 우리 이용인한테 맞는 거죠. 우리 학생한테 맞는 거. 이 전략을 바탕으로 써야지. 다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만 써야지. 안 그러면 다 해가지고 나는 변경을 해서 써야지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선 기능이 먼저 확정이 돼야 돼요. 왜? 중재 전략은 기능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 이 부분 활용해서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과정이 원만했다면요. 이 중재 전략을 작성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래서 능력은 이렇고 약은 이렇게 하고 있고 배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지원 인력은 있으니까 강아지가 있으니까 이런 전략을 짜보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도전 행동 중재의 기본 원리가요. 이거란 뜻입니다.
행동이 있으면은 이렇게 배경 선행 이 예방 전략이에요. 환경도 변화시켜주고 이렇게 선행 사건도 변화시켜주고 FACT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쟁 행동 모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때 뭘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안 행동이 대체 행동이고요. 뭐 결과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 요인들이에요. 직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원인. 배고파서 수학을 할 때 소리를 질렀어. 그러니까 이제 수학 시간이었고 뭔가 요구를 하니까 소리를 질렀어. 그러니까 나는 또 계속 그냥 못하게 했어. 안 그러면은 그래 하지 마라 이렇게 해줬어 하니까 결국 이 요인들이 뭐예요? 행동을 유지시키거나 변화시킨 요인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변화를 해주자 이겁니다. 각각 요소들을 파악을 해서 여기에 변화를 주면은 결국에는 이 도전 행동이 우리가 바라는 대안 행동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 전략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미리 앞에 사건들을 바꿔주고요. 이때도 대체 행동을 교사하도록 해준다는 거고 반응 전략도 이후에 나오는 부분들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대체 행동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벌적인 방법 아니에요. 차별 강화 형태로 뭔가 행동이 도전 행동이 나타날 때는 본인이 요구했던 것을 달성할 수는 없지만은 대체 행동을 할 때는 요구하는 것이 달성이 된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대체 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왜? 이유가 이거였거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유를 파악하는 것.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게 뭐예요? 기능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평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꾸려면은 수준도 알아야 되고 강화제 정보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다 알아야 이런 중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올려놓을 겁니다. 이거 올려놓으시면 보시고 여기에 되는 부분으로 중재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행동 지원을 할 때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지 전략, 뭔가 이 자신의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유지하는 전략, 심리 안정치를 파악을 해서 안 그러면 본인의 동작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위기 상황에서 또 긴급 신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때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는 1대1로는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때는 적절하게 서로 안 다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비상벨이나 여러 가지 대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우리가 하자라는 사전 합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누군가 다치기 시작하면은 부모님도 좋지가 않고 당사자도 좋지 않고요. 선생님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상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하자는 것을 서로가 좀 넓은 마음으로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 안 되라고 하면요. 누군가 다칠 수도 있어요. 다치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는 계속 같이 활동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같이 웃으면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2명, 3명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참고하는 자료들은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어떤 방법들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행동 변화 그래프를 작성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행동 변화 그래프, 또 그래프까지 작성해야 돼라고 하는데 그래프가 있으면 실제로는 좋습니다.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좋아요. 어떤 행동이 얼마큼 발생을 했고 중재를 하니까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걸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감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면은 다음에 중재를 변경을 할지 유지를 할지도 파악이 돼요. 행동이 갑자기 안 좋아졌다고 우리가 중재를 변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좀 기다려볼까? 아니야 지금 바꿔야 돼.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행동 변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그래프 있으면은 뭔가 중재에 대해서 좀 잘 파악된 느낌이 쫙 나거든요. 그러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효과에 대해 파악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엑셀 자료를 한 개 올려드릴 겁니다. 빈도하고 시간하고 엑셀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림으로 해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다운받으셔가지고 그러면 이거 어디서 작성할 건데 이걸 어렵잖아 라고 이야기 하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제가 하나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을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날짜 이렇게 엑셀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여기가 아마 기초선이 될 수 있고 이 부분이 중재하고 이후에 유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그럼 아까 제가 중재하기 이전에 앞에 부분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기초선 중재, 이거는 중재, 우리가 뭔가 전략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고 중재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후에 어떻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더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보시면은 도형에서 선을 선택해 가지고요. 이렇게 선을 선택해서 꺾고 나서 이걸 점선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점선으로 변경해 가지고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을 클릭을 하면요. 여기 점 이거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선 없음을 클릭해 주면은 자연스럽게 이 사이에 선은 없어집니다. 맞죠?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했던 그래프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은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나 기초고 여기까지 유지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칸을 한 개를 이렇게 비워 두시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 선을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프라고 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준 이제 매뉴얼하고 엑셀 양식을 가지고 하면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중재 그래프는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은, 이거 측정하고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중간 부분에 이제 이게 유지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선 없음을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날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 이렇게 날짜까지 기입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보면 텍스트 상대 눌러가지고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기초선, 중재, 일반화, 유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일반화, 유지를 똑같이 하겠다. 일반화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유지는 오랜 기간 띄엄띄엄 보기 때문에 선을 연결 안 한 겁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되는 거는 연결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자, 필요한 양식들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전체를 자, 그림으로 저장하기가 가능해요. 안 그러면은 PDF로 저장하고 나서 그림으로 변경해도 됩니다. 그림 파일로. 요새 easy PDF로 하면요. 그림 파일이나 다른 걸로 바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 양식에 한글 양식에다가 갖다 붙이게 하면은 이 그래프가 그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완성이 돼요. 이런 양식들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올려놨고요. 매뉴얼에도 양식들에 대한 정보를 올려놨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고급형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했습니다. 일반형하고 기본형도 크게 큰 틀에서는 이제 고급형하고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급형이 많이 길어지긴 했는데 고급형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틀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일반형은 좀 간단하네. 나 이거 해보자. 다음에 고급형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영상에서는 실제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고급형 영상을 각 양식을 활용하는 부분들을 실전처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자료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